안녕하세요. 한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과 비유가 담긴 성어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오과 본문에 해당되고요. 한자 쓰기 교재 23쪽부터 24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이 수업을 틀어놓고 한자 쓰기 교재 23쪽, 24쪽을 같이 쓰면서 함께 수업을 들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학교에 아마 교재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은 꼭 이 수업을 함께 교재와 함께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과 성어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성어는 조장입니다. 돌조, 잘할 조장입니다. 돌조라는 글자는 왼쪽에 또차, 오른쪽에 힘력이라는 글자가 합쳐져 있는데요. 이 또차라는 글자는 상위에 음식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았다 해서 또차라고 합니다. 제사상에 음식을 차리는 모습을 본뜬 글자인데요. 아시겠지만 제사상을 차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상을 차릴 때 힘을 모아서 함께 돕는다 해서 돌조라는 글자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잘하다 라는 뜻을 갖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본래 여러분들은 길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배우셨어요. 이 글자는 본래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선 노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길다 해서 길다, 장, 그 다음에 노인이라는 의미가 조금 파생이 돼서 어른장이라는 글자로도 사용이 되는데 더불어서 자라나다, 성장하다 할 때 장으로도 이 글자가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라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어를 풀이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요. 네, 자라도록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자라나는 것을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성어는 속뜻이 무엇이냐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긴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자, 이것은 중국 송나라의 농부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성질이 급한 한 농부가 있었는데 모가 잘 자라게 하려고 어느 날 저녁에 모를 조금씩 뽑아 올려서 그 다음날 모든 모가 죽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좋지 않은 일을 부추겨서 더 심해지도록 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로서 오늘날 어떠한 분위기를 조장한다. 즉 여기서는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이 조장이라는 성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성어는 호접몽 되겠습니다. 나비호, 나비접, 꿈몽, 호접몽입니다. 나비호라는 글자는 오랑캐호라는 글자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왼쪽에 있는 글자가 옛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달월이 아니라 육달월이에요. 여러분 고기 육자가 변형이 돼서 달월의 형태로 쓰이면 육달월이라고 한다고 배우셨지요? 그래서 원래는 그 변방에서 전쟁이나 침략을 일삼았던 그런 오랑캐들을 뜻하는 오랑캐호라고도 많이 쓰이는데 예, 여기서는 나비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나비접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글자가 벌레충,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입엽이라고 합니다. 벌레, 예, 여기 벌레라는 건 곤충을 뜻하기도 하는데 아시겠지만 나비도 일종의 곤충의 하나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잎엽이라고 했어요. 보통 나뭇잎엽이라고도 하는데 낙엽할 때 엽이 바로 이 글자예요. 엽이라는 소리가 접이라는 소리를 만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꿈몽은 여러분들이 삼과를 통해서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자, 눈을 감고 베개를 비고 침대 위에서 저녁에 하는 것. 그게 뭐다? 잠자면서 꿈을 꾸는 거다 해서 꿈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글자들을 풀이를 해보면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 나비에 대한 일 또는 나비에 관한 꿈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비에 관한 꿈, 이게 어떠한 속뜻을 갖냐면요. 인생의 덧없음을 뜻할 때 호전몽이라는 요 글자들을 많이 사용해요. 요 성어를 많이 사용해요. 자, 이 성어는 본래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가운데 하나인 장자가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가 깨서는 자기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꿈도 현실도 죽음도 삶도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은 한낱 만물의 변화에 불과하다라는 그 장자의 사상에 유래한 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성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어는 수주대토입니다. 지킬 수, 구루터기주, 기다릴 대, 토끼토, 수주대토입니다. 지킬 수 같은 경우는 위에는 집면, 밑에는 마디촌이 들어가 있는데요. 집에 손으로 지킨다 해서 지킬 수라는 글자이고요. 구루터기 주를 보시면 왼쪽에는 나무목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붉을주예요. 주황색 할 때 주예요. 자, 그루터기라는 것은 나무에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뿌리, 아랫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루터기라는 뜻은 왼쪽에 있는 나무목에서 오게 됐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의 소리가 주. 그래서 이 글자 소리도 뭐가 되었냐? 주. 그루터기 주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 기다릴 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두인변이라고 부르는 이 글자는 자축거리다, 걷는다, 발을 뜻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우리가 흔히 절사라고 하죠. 불국사 할 때 사예요. 사라는 소리가 대라는 소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라는 뜻은 발로 움직임을 뜻하는 글자에서 기다리다라는 뜻을 오른쪽에 있는 글자에서는 대라는 소리를 합쳐서 기다릴 대.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인 토끼 토 같은 경우는 글자 자체가 꼬리가 짧은 토끼 한 마리를 그림으로 그렸던 것이 오늘날 지금 보시는 한자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대토라는 이 성어를 풀이를 하게 되면은 구루터기를 지키고 토끼를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구루터기를 지키고 앉아서 토끼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내자의 겉뜻을 살펴보면 구루터기를 지키고 토끼를 기다림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성어의 속뜻은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성어의 유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중국 송나라의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끼를 얻은 뒤에 또 그와 같이 토끼를 얻을까 하여서 본인의 일도 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루터기에 부딪힌 토끼를 기다리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다 포기한 그 이야기에서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성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다음 성어는 세옹지마입니다.
변방새, 늙은이 옹, 어조사지, 말마, 새옹지마입니다. 변방새는요. 자, 변방이라는 단어는 본래 어떤 의미를 갖냐면 중심지에서 떨어지는 가장자리 지역, 요즘에 흔히 변두리라고 풀이되는 것을 변방이라 보시면 되는데 국경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경 지역은 적의 침입이 빈번했기 때문에 성을 쌓고 흙으로 꽉 막아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런 성의 모습을 본뜬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늙은이 옹을 보시면 요 위에 있는 글자는 뒤에 설명할 글자에도 또 들어가 있는데 공평할 공이라고 해요. 근데 공평하다 할 때 공도 되지만 이 글자는 남자에 대해서 당신 그대로 쓰이는 높임말입니다. 어른을 가리킬 때 뭐 김공, 이공해서 성 뒤에다가 붙여서 어른을 높여 부를 때 쓰는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글자는 새의 날개를 뜻하는 깃무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본래 새의 목덜미에 있는 털을 가리키는데 이 공과 기도자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새의 하얀 목덜미의 털이 흡사 나이가 지긋한 노인의 머리카락과 비슷하다 해서 늙은이 옹이라 하고 이 옹이라는 글자는 오늘날 노인의 이름이나 호 뒤에 붙여서 존경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손기정 옹이라고 부르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조사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갈지로 배우지만 이 글자가 가다란 뜻으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어조사로 쓰이는데 어조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글자다.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글자인데 자, 이따 풀이할 때 보겠지만 이 글자는 뭐뭐의라고 풀이합니다. 그다음에 말마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의 모습을 그려놓은 글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새옹지마를 한번 풀이를 해보면요. 어떤 의미를 갖냐? 변방, 늙은이의, 말이란 뜻이에요. 자, 변방의 늙은이의 말. 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새옹지마의 겉뜻은 바로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고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의 유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변방에 있는 늙은이가 가지고 있는 말 한 필이 달아났다가 아주 훌륭한 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이의 아들이 그 훌륭한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늙은이의 아들이 전쟁에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이의 말로 인해서 슬픈 일이 생겼다가 기쁜 일이 생기고 다시 슬픈 일이 생겼다가 기쁜 일이 생기기를 반복하지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 해서 우리가 인생사 새옹지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종종 쓰시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가 반복되는 이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새옹지마라는 성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성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보실 성어는 우공이산입니다. 어리석을 우, 공평할 공, 옮길 이, 산, 우공이산입니다. 어리석을 우를 먼저 설명드리면 자, 요 윗부분에 있는 글자는 긴 꼬리 원숭이 우라고 해요. 원숭이 우 해서 우라는 소리를 갖고 왔고 지금 아랫부분에 마음 심자, 심방변이 있죠? 이 글자가 들어가면 인간의 감정 또는 뭐 성격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글자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뜻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공평할 공인데요. 요건 앞서서 새옹지마를 설명할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공평하다 할 때 공도 되지만 남자에 대해서 당신 그대로 쓰이는 높임말이어서
성 뒤에 붙여서 누구누구 공, 어른을 나타낸 하나의 존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옮기리자는 왼쪽에는 지금 벼화, 예, 농사를 지어서 생기는 그 쌀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마늘, 다다익선 할 때 다예요. 벼화하고 마늘다가 합쳐져서 벼가 많이 쌓여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옮기다, 이동하다 라는 뜻을 갖죠. 그래서 이동하다, 이사하다 할 때 이가 되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글자 산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우공이산이라는 요 성어를 풀이를 하게 되면은 우공이 산을 옮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공이 산을 옮기다. 해석하는 순서를 보여드리면요. 우공이 자, 우시성을 가진 어른이 산을 옮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겉뜻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예, 우공이 산을 옮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유래를 갖냐면 옛날 중국에 우공이라는 90세가 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커다란 산이 가로막혀 있기에 교통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자신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손자까지 함께 해서 집을 가로막은 산을 옮기기 위해서 대대로 산의 흙을 파서 나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이 많이 반대를 했겠지요. 하지만 꿋꿋하게 삽질도 하고 괭이질도 하면서 산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나르고 하는데 이 모습을 위에서 지켜본 하느님이 감동해서 산을 옮겨주었다라는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 우공이 큰 산을 옮기기 위해서 대대손손 산의 흙을 파서 나르겠다고 한 그 결심.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한다. 예, 하늘이 감동해서 산을 옮겨주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예, 이러한 성어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자, 그럼 다음 성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어는 호가 호위입니다. 여호 빌릴가 범호 미세위 호가 호위 되겠습니다. 예, 여호자 같은 경우 왼쪽에 있는 글자를 개사슴 록변이라고 하죠. 개와 사슴 공통점이 4발 달린 짐승이에요. 그래서 개사슴 록변이 들어가면 짐승을 뜻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덕분에 이 글자는 여우라는 뜻을 갖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 같은 경우는 오이과라고 해요. 오이과. 그래서 과라는 소리가 무엇으로 바뀌었냐? 호라는 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라는 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 빌릴가입니다. 자, 빌릴가는 이 글자의 모양 자체가 집의 벽 쪽에 구석진 곳에서 사람이 물건을 건네주는 모습, 빌리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빌릴가라고도 하고 또는 거짓가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범호 또는 호랑이호라고 하죠. 이 글자는 호랑이 한 마리를 그대로 그려놓은 모습이 오늘날 이런 형태의 글자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글자 위세위라고도 하고 위엄위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크게 2개의 글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 개술이라고 해요. 개술과 그 다음에 여자녀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자, 이 개술이라는 글자는 도끼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그래서 이거는 집안에 권력을 쥐고 있는 여자. 해서 시어머니를 뜻하는 글자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다 해서 위엄이 있다 해서 위엄위라고도 하는데 또 이제 의미가 조금 더 파생이 돼서 도끼 아래에 있는 여자라는 의미가 하나 또 만들어져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글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호가 호위는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요.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보면요.
여우가 무엇을 빌리냐?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겉뜻을 다시 한번 순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 예, 이런 순서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겉뜻은 그래서 그대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림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성어는 유래를 설명을 드리면요. 어느 날 여우가 호랑이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우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의 명을 받고 온 사신이다. 나를 잡아먹는다면 나를 백수의 왕으로 정하신 천재의 명을 어기는 것이다. 못 믿겠다면 내 뒤를 따라와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를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갔는데 여우가 나타나자 모든 동물들이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동물들이 여우를 보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호랑이 자신 때문에 달아났다는 것을 호랑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가호의는 우리가 보통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 남의 권세를 빌려서 자기의 것인 양 위세를 부릴 때 호가호위라고 합니다. 예, 자, 다음 성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보실 성어는 각주구검입니다. 색일각, 배주, 구할구, 칼검, 각주구검입니다. 예, 색일각자는 조각하다 할 때 각이에요. 왼쪽에 있는 글자가 돼지해. 해라는 소리가 각이라는 소리를 만들었고 색이다라는 뜻은 오른쪽에 있는 요 선칼도방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선칼도방은 본래 칼도라는 글자를 떠올리시면 되지요. 그래서 칼로 색이다. 그래서 조각하다 할 때 각이 되고요. 배주는 지금 요 글자는 본래 그림이 글자가 된 건데 나무로 만든 통나무 배를 그림으로 그렸던 것이 오늘날 이러한 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배를 뜻하는 무리를 동동 떠다니는 배를 뜻하는 배주라는 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할구는 예, 이 구하다라는 뜻을 갖는 글자. 추구하다 할 때 구도 되는데 이건 간절히 원하다라는 뜻이 본래 담겨 있어요. 근데 글자의 모양 자체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그림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옷이 필요한 것은 당연했겠지요. 그런데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은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찾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구하다, 탐하다 라는 뜻에서 구할구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 칼검이라는 글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글자를 다첨이라고 해요. 다첨. 첨이에요. 첨이라는 소리가 검이라는 소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칼이란 뜻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있는 글자. 아까 색일각을 설명할 때 나왔던 것과 똑같은 부분이죠. 예, 선칼도방이라고 합니다. 선칼도방은 칼도라는 글자를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칼이란 뜻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 예, 자르고 찌르는 무기를 뜻하는 검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검도 할 때 검이 바로 이 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각주구검이라는 이 네 글자를 뜻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뜻풀이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 배에 새기고 칼을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를 순서대로 한번 다시 해석하는 걸 보여드리면 배에 새기고 칼을 구하다 라는 것이 바로 배에 새겨서 칼을 찾는다 라는 의미의 겉뜻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성어는 유래를 이야기를 하면요. 중국 초나라에 어떠한 사람이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배전에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배가 움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표시된 곳에서 칼을 찾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이 성어는 오늘날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생각을 고집하던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각주국어문 앞서 설명한 수주대토, 그루터기를 지키고 토끼를 기다린다라는 뜻을 갖는 수주대토랑 같은 의미의 성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성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보실 문장은 앞서 이야기한 각주국어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주국어는 본래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주국어이라는 그 성어의 유래를 이야기하면서 뒤에 이 문장과 또 다음에 설명할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위정자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시, 이, 사의, 이법, 불사, 때시, 이미이, 변할사, 어조사의, 어조사이, 법법, 아니불, 변할사. 예, 8글자로 만들어진 문장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때시, 이미이는 아실 것 같고요. 자, 변할사자는 보통 이제 이동하다,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져서 이 글자는 이사하다 할 때 사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걸음을 걷는다라는 뜻을 갖는 글자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걸음보와 네, 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음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글자인데, 그래서 걷고 움직이다라는 의미가 이동하다, 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 지금 어조사가 2개 등장하는데, 여기 어조사의 같은 경우는 단정을 짓거나 또는 과거, 지나간 일, 과거를 나타낼 때 문장의 끝에 놓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조사이 또는 말이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글자는 그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라고 풀이를 해요. 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어조사의는 단정 짓거나 지나간 일, 예, 점이 아니라 정이고요. 과거, 지나간 일을 나타낼 때, 이미 지나간 일을 나타낼 때 쓰고, 이 어조사이는 그러나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때시자는 여기서 시대를 나타내요. 시대는 이미 변화였는데, 자, 이미 변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 되는 거죠. 과거를 뜻합니다. 그러나 법이 변하지 않았으니 라는 것이죠. 자, 제가 번호를 엮은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번호 순서대로 해석한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는 이미 변하였는데 그러나 법은 변하지 않았으니, 자, 해석을 한번 그대로 또 보여드릴게요. 시대는 이미 변하였는데 법은 변하지 않았으니. 자, 다음 문장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2차 위치 기불 난제 써이 2차 할위 다스릴치 어찌기 아니불 어려울 난 어조사제 2차 위치 기불 난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써이자는 뭐뭐로써예요. 이거는 중학교에서도 자주 보셨어요. 이것으로써. 자, 이 다스릴 치는 정치할 때 치입니다. 정치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어찌기와 어조사제는 보통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2글자는 같이 쓰여서 어찌 뭐뭐 하겠는가. 라는 감탄 또는 외침, 탄식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것으로써 정치를 한다면 어찌 어렵지
하겠는가가 되겠죠. 자, 번호를 매겨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으로써, 뭐뭐로써. 자, 정치라고 했어요. 다스릴지. 정치를 하면 어찌 어렵지 아니 하겠는가. 자, 어찌기와 어조사제가 같이 만나면 어찌 뭐뭐 하겠는가. 약간 탄식의 표현에 들어가는 글자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풀이를 한번 해보면은 이것으로써 정치를 한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서 이야기했던 문장부터 다시 보면요. 시대는 이미 변하였는데 법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것으로써 정치를 한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풀이를 합니다. 예, 각주국엄이라는 성어와 함께 이 두 개의 문장은 본래 여시춘추라는 중국에 있는 백과사전식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느 초나라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배 안에 자신의 보검을 강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얼른 그 배에 자국을 새겨 남기고는 내 검을 떨어뜨린 자리는 여기라고 말했다. 거기서 각주국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배가 멈추자 그 사람은 그 새긴 뱃전 아래물로 들어가서 검을 찾았다. 배는 이미 지나왔고 검은 빠진 곳에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검을 찾는다면 과연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듯이 이처럼 지나간 옛날의 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시대가 이미 바뀌었는데 법은 바뀌지 않고 이처럼 옛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 하니 어찌 곤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5과 성어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직접 대면 수업으로 6과 속담에 담긴 지혜 본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